194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에는 무거운 흙먼지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저명한 인류학자 미하일 게라시모프가 이끄는 발굴단이 한 거대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구르의 아미르,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였던 절대 권력자의 영묘였습니다. 현지인들은 무덤을 열면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이성을 신봉했던 학자들에게 오래된 저주나 전설은 그저 무지한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묵직한 돌 덮개가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고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역사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 속에서 학자들을 맞이한 것은 전설 속에서 묘사되던 거인이나 무시무시한 악마의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앙상하고 불균형한,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여운 한 인간의 뼈였습니다. 게라시모프의 정밀한 의학적 조사 결과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오른쪽 다리, 무릎뼈가 심하게 부서진 채 굳어 있어 왼쪽 다리보다 눈에 띄게 짧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관절은 심각한 염증과 뼈의 손상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평생토록 팔을 곧게 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연약하고 기형적인 뼈의 주인이 바로 칭기즈칸 이후 가장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정복자 티무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호령한 영웅이나 잔혹한 정복자를 떠올릴 때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한 육체와 신적인 카리스마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르의 아미르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놓인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하늘을 찌를 듯한 해골탑을 쌓아 올렸으며 당대 최강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무릎 꿇렸던 그 무자비한 권력의 실체가 실은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고 오른팔조차 제대로 들어올릴 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떨게 만든 자가 사실은 스스로의 몸조차 온전히 가눌 수 없었다는 이 뼈아픈 역설 앞에서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역사는 결코 완벽한 신들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결핍을 가진 지극히 불완전한 뼈와 살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핏빛 발자취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의 풍파를 겪다 보면 우리는 내면의 상처가 사람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만드는지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은 때로는 위대한 예술을 낳고 경이로운 성취를 이루지만 때로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집어삼키는 괴물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티무르의 부서진 뼈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 이상의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육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보통의 인간이라면 좌절하고 세상의 변두리로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직 힘과 기동력이 전부였던 잔혹한 유목민의 세계에서 다리를 절고 팔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의 이 남자는 자신의 상처에 굴복하는 대신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꿀림으로써 그 지독한 열등감과 결핍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피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가장 약한 육체를 가진 자가 어떻게 가장 무자비한 권력의 화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절뚝거리는 걸음과 구부러진 팔을 가진 한 사내를 세계의 꼭대기로 밀어 올렸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를 진정한 괴물로 만든 것은
그가 손에 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끔찍한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영웅의 탄생 신화에는 을에 하늘이 내린 핏줄이나 상서로운 기운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330년대 트란스옥시아나의 메마른 대지에서 태어난 티무르에게는 그러한 빛나는 후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인 황금 시족도 아니었고 그저 튀르크화된 몽골계 소수 부족인 바를라스 부족의 평범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당시는 거대했던 몽골 제국이 산산조각나고 수많은 군벌들이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늑대처럼 물어뜯고 싸우던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든든한 배경 하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일어서야 했던 청년에게 이 거친 초원은 너무나도 냉혹한 스승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티무르가 선택한 길은 소규모 무리를 이끄는 용병이자 약탈자였습니다. 힘이 곧 정이었던 야만의 시대에 그는 남의 밑에서 칼을 휘두르며 피비린내 나는 생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360년대 초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시스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던 젊은 티무르를 향해 화살들이 날아들었고 그중 두 발의 화살이 그의 육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하나는 그의 오른쪽 다리를 박살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오른쪽 팔을 꿰뚫었습니다. 현대의 의학으로도 온전한 회복을 장담하기 힘든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로지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육체적 강인함만이 가치를 인정받던 14세기의 유목민 사회에서 절뚝거리는 다리와 굳어버린 팔을 가진 사내는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갈수록 그의 오른팔은 형편없이 비틀어졌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중심이 무너지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절름발이 티무르, 즉 티무르 테크라는 조롱 섞인 별칭이 그의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은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업의 실패나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리는지 말입니다. 청년 티무르 역시 그 절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남자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의 동정을 구하는 대신 부러진 뼈를 억지로 맞춰가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동정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세계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베어 넘길 수 없다면 상상하지 못할 교활한 지략과 정치적 계산으로 세상을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온전하게 말을 탈 수 없다면 타인의 욕망과 공포를 조종하여 그들이 자신을 대신해 피를 흘리며 달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육체의 결함은 비극이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맹렬한 분노를 무기로 삼는다면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전사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그를 갉아먹는 대신 지독한 생존 본능을 벼려내는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육체를 지녔기에 그는 역설적으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전략가로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핏줄 없이 오직 운명의 흉터를 권력을 향한 징검다리로 바꾸어 버린 그의 불굴의 의지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다시 일어나 본 사람이라면 상처 입은 들개가 무리의 우두머리로 서기까지 겪었을 그 처절한 고독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눈물겨운 생존을 위한 숭고한 의지와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잔혹한 지배, 욕망 사이의 경계선은 언제나 서슬퍼런 칼날만큼이나 위태롭고 얇은 법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생존의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트란스 옥시아나의 패권을 쥐었지만 티무르의 앞에는 철옹성 같은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통성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당시 유라시아 대초원을 지배하던 절대적인 율법에 따르면 오직 위대한 정복자 칭기즈칸의 직계 핏줄인 이른바 황금시족만이 최고 군주를 뜻하는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전장에서 수만 명의 적을 베어 넘긴 맹장이라 할지라도 혈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제국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능력과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신이나 배경이라는 거대한 유리천장에 부딪혀 뼈저린 좌절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티무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칭기즈칸의 후예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언제든 반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치명적인 결함을 지독한 의지로 극복해낸 이 냉혹한 전략가는 혈통의 결함마저도 기막힌 묘수로 뒤집어버립니다. 그는 무리하게 스스로 칸의 자리에 올라 대초원의 오래된 전통을 거스르고 사방에 적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피했습니다. 대신 칭기즈칸의 후손 중 힘없고 유약한 인물을 찾아내어 허수아비 칸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 웅크린 채 총사령관을 뜻하는 아미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철저하게 마쿠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제왕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칭기즈칸 가문의 고귀한 공주들을 잇따라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이를 통해 그는 부마, 즉 왕실의 사위를 뜻하는 구르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정통성 있는 왕이 될 수 없다면 왕을 지배하고 왕실을 소유해버리는 파격적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티무르의 통치 방식은 그가 단순한 피에 굶주린 사륙자가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무서운 정치적 지능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치적 지능을 그는 몽골 기병의 파괴적인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페르시아인들의 정교하고 우수한 행정 관료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국의 탄탄한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칼을 쥐는 자의 야성적 폭력과 붓을 쥐는 자의 지적 통제력을 절묘하게 융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권력의 속성을 엿보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힘은 단순히 날선 칼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규칙을 꿰뚫어보고 그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줄 아는 통찰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가장 무자비한 파괴자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배를 위해 권력의 명분과 법을 가장 철저하게 이용할 줄 아는 교활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이 정치적 기만술은 안타깝게도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근원적인 열등감을 더욱 쑤셔대는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웃 국가들을 짓밟고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흔들어도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 그는 영원히 위대한 칭기즈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영원히 남의 이름표를 빌려야만 했던 그 지독한 모멸감은 티무르의 영혼을 더욱 깊고 어두운 갈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이 만들어낸 권력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칭기즈칸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결국 무너진 육체와 태생적 한계가 남긴 깊은 상처는 그를 되돌아올 수 없는 파괴의 소용돌이, 즉 참혹한 전쟁의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밀어넣고 맙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과 내면의 결핍은 티무르를 끝없는 정복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진격하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쟁 방식은 일반적인 정복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즉, 무작정 칼을 휘두르는 광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이고 차가운 폭력이었습니다. 그의 원칙은 단순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저항 없이 항복하는 도시는 관대하게 품어주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저항하는 도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다리를 절고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그에게 길고 지루한 소모전은 결코 유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적들이 스스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가장 확실하고도 끔찍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공포와 전율을 심어주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포 통치의 가장 끔찍한 사례는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고도 이스파한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그다드에서 벌어졌습니다. 1387년 이스파한이 세금 징수에 반발하며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수비대가 티무르의 병사들을 살해하자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보복을 명령했습니다. 당대의 역사서인 자파르나마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 따르면 티무르는 병사들에게 각자 일정 수 이상의 반란군 목을 베어오라는 잔혹한 할당량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7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했고 잘린 머리들은 진흙과 함께 버무려져 거대한 해골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훗날 바그다드 역시 이와 같은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도시 전체가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생명의 무게와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에게 이 끔찍한 학살극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참상으로 다가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를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압도적인 폭력을 무소불위의 강대한 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극단적인 잔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한 인간의 나약함과 깊은 두려움이 보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신기직한의 후예라는 정통성마저 결여된 채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 그러는 그는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비웃거나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평생을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 지독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괴물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가장 무자비한 폭력은 어쩌면 가장 깊은 내면의 연약함과 불안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한 남자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양으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흙먼지는 가라앉았고 역사의 기록만이 남아 우리에게 무거운 침묵을 요구합니다. 만약 티무르가 남긴 발자취가 오직 파괴와 학살, 그리고 해골로 쌓아 올린 흉측한 탑뿐이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단순한 살인귀로 영원히 잊혔을 것입니다.
권력의 대가로 지불된 그 엄청난 피와 눈물은 그저 허무한 비극으로 끝났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모순을 품고 흘러갑니다. 참혹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바로 그 학살의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인류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꽃망울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내서 일원과 강렬하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피로 물든 학살자의 두 손은 그 마음 기이하게도 역사가 기억할 가장 위대한 예술과 문명의 요람을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파괴자였던 티무르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생명들을 가차없이 도륙했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도 결코 칼날을 겨누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빛나는 고도였던 다마스쿠스를 짓밟고 무굴 제국 이전의 델리를 불태울 때조차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각지의 최고 지식인들과 건축가, 유리공예가, 금속 세공장인들을 정중하게 보호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살육에 미친 광기의 학살자가 섬세하고 아슬아한 예술의 가치 앞에서는 기꺼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세상을 무참히 파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문명의 씨앗을 정성껏 거두어들인 이 남자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티무르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지혜를 끌어모아 쏟아부은 곳은 원래 메마른 사막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그의 수도 사마르칸트였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제국의 심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했습니다. 점령지에서 강제로 끌려온 수만 명의 장인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빚어냈습니다. 하늘의 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눈부신 청록색 둥근 지붕이 도시의 풍경을 수놓았고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와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타일 장식들이 거대한 비비아눔 사원과 훗날 레기스탄 광장의 토대가 된 건축물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단순한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피로 물든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우아한 문화의 최고봉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어 지난 날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진정으로 남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70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티무르 역시 덧없는 권력의 무상함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지 모릅니다. 위대한 칭기즈칸은 대륙을 휩쓸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후세에 남긴 문화적 유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만을 일삼았던 유목 제국의 뼈아픈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티무르는 선배 정복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폭군을 넘어 위대한 문명의 창조자이자 후원자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육체의 치명적인 결함과 채워지지 않는 혈통의 열등감을 타인의 피로 씻어내려 했던 이 상처받은 영혼은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속죄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거칠고 잔인한 마음 속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도 숭고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휘두른 폭력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결국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가 영원에 대한 갈망으로 세워 올린 아름다움만은 수백 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칼로 정복한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혼이 담긴 위대한 문화와 예술이라는 사실을 이 잔혹한 파괴자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비뚤어진 집착이 피어낸 눈부신 사마르칸트의 예술은 이트 그 가모노 게마니 누마는 나모노 게마는 이트 포시고 이트 다트 그가는 인간 본성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창조와 파괴의 기묘한 공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묵직한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마르칸트의 푸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찬란한 빛을 발했지만 얄궂은 운명은 이 늙은 정복자에게 평화로운 예술의 꿈속에 온전히 안주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로운 장미가 만발한 정원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취하려던 순간 삭풍이 불어오는 저 멀리 척박한 북쪽에서 들려온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다시 한번 그를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강렬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화려한 궁전에서 예술의 향기에 취해 있던 티무르의 귓가에 북방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그가 아들처럼 거두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킵차크 칸국의 군주 토흐타미 씨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과거 토흐타미 씨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티무르에게 도망쳐와 눈물로 도움을 청했던 인물입니다. 티무르는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 강력한 군대를 내어주었고 그 덕분에 토흐타미 씨는 거대한 킵차크 칸국의 영광스러운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단맛은 인간의 은혜와 의리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게 만듭니다. 토흐타미 씨는 자신의 힘이 강해졌다고 믿자마자 은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으며 티무르의 제국 북쪽 국경을 오만하게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은 가장 참기 힘든 모욕입니다. 더욱이 평생을 결핍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오며 타인의 존중과 굴복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티무르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치명적인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티무르는 다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말에 올랐습니다. 1395년 두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건 처절한 전투가 코카서스 산맥 북쪽의 테레크 강둑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끔찍한 사륙전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승리의 여신은 노련하고 무자비한 전략가 티무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배한 토흐타미 씨는 목숨만 부지한 채 혹독한 눈보라 속으로 비참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흐타미 씨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의 권력 기반이었던 킵차크 칸국 전체를 철저히 박살내기로 결심합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북쪽으로 진격하며 번영을 누리던 거대한 상업 도시들을 차례대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킵차크 칸국은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북방 무역로를 통제하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티무르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모든 것이 허망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티무르의 목적은 러시아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배신자에 대한 철저한 복수와 자신의 수도 사마르칸트로 향하는 무역로의 경쟁자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파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종종 우리의 얄팍한 예상을 비웃으며 기묘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맹목적인 증오와 자존심 때문에 저지른 이 무자비한 파괴가 훗날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작은 제후국에 불과했던 모스크바 대공국은 수백 년 동안 강력한 킵차크 칸국의 가혹한 지배를 받으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남쪽에서 올라온 전름발이 정복자가 자신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몽골의 지배자들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것입니다. 티무르가 남기고 간 텅 빈 권력의 공백과 잿더미 속에서 억눌려 있던 모스크바 대공국은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적을 무너뜨렸다고 믿었던 티무르의 승리는 훗날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며 세계사를 뒤흔들 거대한 현대 러시아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가장 치명적인 미래의 라이벌을 위해 손수 앞길을 쓸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눈앞의 배신에 눈이 멀어 휘두른 칼날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씁쓸하고도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저지른 일들이 훗날 전혀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혜와 오만한 힘이란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모래성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북방의 거센 바람은 마침내 잔혹했던 복수의 핏자국을 덮으며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파괴의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한 늙은 정복자의 텅 빈 가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번뜩이는 시선은 눈 덮인 북쪽 평원을 떠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와 전설적인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남쪽의 신비로운 땅으로 천천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의 위협을 잔혹하게 짓밟은 티무르의 눈길은 이제 남쪽 아찔한 힌두쿠시 산맥 너머에 자리한 신비롭고 부유한 땅 인도로 향했습니다. 1398년, 98년 예순을 넘긴 노쇠한 정복자는 다시 한번 거대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델리의 이슬람 왕조가 이교도인 힌두 교도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한다는 종교적인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본 연륜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대의 명분이나 신성한 종교적 구호 이면에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진짜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티무르의 진짜 목적은 인도가 수백 년 동안 축적해온 상상 초월의 막대한 황금과 보석이었습니다. 자신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장식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줄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도로 진격한 티무르의 군대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철 갑옷을 두르고 독이 묻은 거대한 상아를 휘두르는 인도군의 전투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평생을 말 위에서 살아온 용맹한 몽골 기병대조차 땅이 울리는 코끼리의 거대한 돌진 앞에서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힘과 힘의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를 지독한 교활함으로 극복해온 이 전름발이 전략가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티무르는 수백 마리의 낙타 등에 마른 장작과 집더미를 잔뜩 싣게 한 뒤 거기에 불을 붙여 코끼리 부대를 향해
미친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등에 불이 붙어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불타는 낙타들의 기괴한 모습과 뜨거운 열기에 놀란 코끼리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방향을 틀어 오히려 아군 진영을 처참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막힌 전술 앞에서 인도의 자랑이던 무적의 코끼리 부대는 순식간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막힌 전술 앞에서 인도의 자랑이던 무적의 코끼리 부대는 순식간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천재성이 빚어낸 이 통쾌한 승리의 이면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진영에 수용되어 있던 10만 명 이상의 인도인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의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티무르는 그들 전원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라는 악마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델리가 함락된 후에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끔찍한 약탈과 사륙으로 한때 번영을 누리던 거대 도시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는 참혹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백 년의 찬란한 문명이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변하는 참상을 보며 인간의 광기 어린 탐욕이 얼마나 더덥고 파괴적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티무르는 인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코끼리와 낙타 등의 황금과 은, 귀한 보석을 산더미처럼 싣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델리의 뛰어난 석공과 장인들을 모조리 끌고 가 사마르칸트의 거대한 비비아눔 사원을 짓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얻어낸 그 산더미 같은 보물들은 과연 이 늙은 정복자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와 권력이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는 씁쓸한 진리를 무수히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많은 황금으로 화려한 궁전을 치장하고 온몸을 귀한 보석으로 감싼다 한들 한쪽 다리를 절고 팔이 비틀어진 채 세상의 절대적인 인정을 갈구하던 그 깊은 열등감과 영혼의 허무함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인간성이라는 가장 소중한 조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지배자의 비극입니다. 인도의 피 묻은 황금은 잠시나마 그의 눈을 멀게 하는 화려한 마취제였을 뿐 내면의 지독한 허기를 채워주는 따뜻한 양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짓밟고 얻은 화려한 전리품 앞에서도 정복자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여전히 찬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그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냥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저 멀리 서쪽의 끝자락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젊고 강력한 제국이 맹렬한 기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티무르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의 서막이었습니다. 인도의 피 묻은 보물로도 채우지 못한 티무르의 끝없는 권력욕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아스라한 서쪽 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낡은 기독교 세계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젊고 오만한 제국 오스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는 번개라는 뜻의 이을드름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빠르고 맹렬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유럽의 십자군 연합을 철저하게 분쇄하며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 평생을 무패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예순을 넘긴 노장 티무르와
끓어오르는 야심으로 가득 찬 젊은 술탄 바예지드의 충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노련한 경륜이 부딪히는 이 세기의 대결에 전 세계의 숨죽인 시선이 쏠렸습니다. 두 거인은 전장에서 칼을 맞대기 전부터 서로를 향해 맹렬한 조롱과 멸시가 담긴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예지드는 티무르를 향해 늙고 냄새나는 절름발이 개라고 모욕했고, 평생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타인의 굴복만을 강요해온 티무르에게 이 노골적인 조롱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1402년, 마침내 아나톨리아 반도의 앙카라 평원에서 유라시아의 패권을 놓고 두 거대한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자신의 강력한 힘만을 과신하며 서둘러 전장으로 달려왔지만, 티무르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 뼛속까지 냉혹하고 치밀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오스만 군대가 도착하기 전 미리 앙카라 주변의 우물들을 모조리 도구로 오염시키고 강물의 줄기를 인위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먼 길을 행군하여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던 오스만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술의 핵심은 물리적인 칼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찌르는 지혜라는 것을 늙은 정복자는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위대한 술탄 바예지드는 결국 티무르의 포로가 되어 철창에 갇히는 굴욕적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패배도 몰랐던 젊은 권력자의 몰락은 오만함이 얼마나 순식간에 한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경고하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앙카라 전투의 결과는 세계사에 참으로 기막히고 얄궂은 운명의 장난을 연출했습니다. 평생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잔혹한 성전을 벌였던 티무르가 정작 이슬람 세계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오스만 제국을 철저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기제스만 테가시도 기제스만 테가 기제스만 테가 그 덕분에 멸망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비잔티움 제국과 기독교 유럽 세계는 기적처럼 반세기라는 소중한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페인의 국왕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이 아시아의 잔혹한 학살자에게 앞다투어 화려한 찬사와 감사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논리 앞에서는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악마조차도 하루아침에 신이 보낸 거룩한 구원자로 둔갑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의 비정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민낯입니다. 세상의 동쪽과 북쪽, 남쪽에 이어 마침내 서쪽의 가장 거대한 적마저 무릎 꿇린 티무르는 이제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대륙의 유일무이한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공포로 물들인 늙은 절름발이 황제의 발밑에 모든 국가가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열등감을 딛고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섰지만 인간의 허기진 마음은 끝내 완전한 평화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티무르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서늘한 고독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티무르는 인간이 세운 모든 권력을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든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방향. 과거 위대한 칭기즈칸이 눈독을 들였던 동방의 거대한 제국, 명나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한 마지막 출정은 인간의 어떤 지략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시간, 그리고 죽음과의 고독한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앙카라에서 거둔 눈부신 승리 이후 티무르는 유라시아 대륙 서쪽의 모든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해가 뜨는 동쪽 끝, 거대한 명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영락제가 다스리던 명나라가 몽골족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중원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시기였습니다. 평생을 칭기즈칸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몸부림쳤던 티무르에게 몽골 제국이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완성할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과업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404년의 늦은 가을, 이른을 바라보는 노령의 황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출정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원정길에 오른 티무르의 모습은 과거 세상을 호령하던 무자비한 정복자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육체의 쇠락은 권력의 정점에 선 황제라고 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은 시절 입은 끔찍한 상처의 후유증과 오랜 전장 생활로 인해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두 눈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뼈마디는 굳어버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녀 단 말을 타는 것은 고사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들것에 누워 병사들의 어깨에 의지한 채 이동해야만 하는 처절하고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쇠잔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야망과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허물어지는 육체 사이의 끔찍한 괴리감이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주는지 깊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으나 정작 자신의 숨결 하나조차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이 늙은 황제의 마지막 적은 명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바로 살을 내는 듯한 지독한 겨울의 눈보라였습니다. 티무르의 대군은 현재의 카자흐스탄 남부 오트라르에 당도했지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맹렬한 눈보라가 그들의 진군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륙을 피로 물들이며 수백만 명을 굴복시켰던 무적의 군대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눈송이 앞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침묵 앞에서 인간이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갇혀 진군을 멈춘 영하의 오트라르에서 티무르의 병든 육체는 결국 치명적인 열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405년 2월, 세상을 공포로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는 얼어붙은 이국의 땅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짓밟으며 쌓아 올린 산더미 같은 황금과 보석도, 해골로 쌓아 올린 끔찍한 승리의 기념탑도 그의 생명을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연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렬한 권력을 틀어쥐었지만 결국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가장 평범하고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티무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순간 투물러 과이오, 투물러 과이오, 이른 늘은 투물러 과이오, 투물러 과이오, 예,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잿더미로 변한 적국의 도시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끔찍하게 사륙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였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영광과 피비린내,
나는 참상조차 한낱 덧없는 헛것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자신의 절뚝거리는 발밑에 꿀렸던 위대한 황제는 그렇게 한 줌의 차가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숨이 땡고 그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철저하게 한 인간의 공포와 폭력에 의존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거대한 제국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괴물이 사라진 텅 빈 권력의 무대 위에서 피로 세워진 이 모래성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티무르의 거친 숨결이 영하의 오트라르, 눈보라 속으로 영원히 흩어지자마자 철의 규율과 맹목적인 공포로 단단하게 묶여있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굳건한 제국은 철저하게 한 개인의 카리스마와 폭력에 의존한 아슬아슬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절대적인 주인을 잃은 권력의 텅 빈 무대 위에서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제국의 심장부를 차지하기 위해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서늘하고 비정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압도적인 능력과 잔인함으로 빚어낸 권위는 결코 핏줄을 통해 온전히 상속될 수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역사는 그의 제국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 여지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던 한 남자는 자신의 신체적 콤플렉스와 태생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 전체를 자신의 불편한 걸음걸이에 맞추어 강제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휘두른 권력은 눈부시게 찬란했고 온 세상을 떨게 했지만 그 치세의 근원이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무자비함이었기에 그 끝은 허망할 만큼 급격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타인의 피와 눈물을 착취하여 쌓아 올린 절대적인 철권 통치에는 언제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자멸의 씨앗이 그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법입니다. 오직 무력으로만 유지되는 질서는 그 힘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무질서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의 씁쓸한 뒷모습에서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무심한 시간이 흐르고 짙은 피비린내와 전쟁의 흙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은 후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후세에 전해진 것은 짐승 같은 폭력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구비에서 그를 온전히 기억하게 만든 것은 그가 무참히 베어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가 정성껏 살려두었던 예술과 문화의 숨결이었습니다. 티무르의 손자인 울루그 베그는 피 묻은 할아버지의 칼을 조용히 내려놓고 사마르칸트의 맑은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위대한 천문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 머물던 자리에 우주의 섭리를 탐구하는 고결한 학문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고향에서 쫓겨나 방랑하던 그의 후손 바부르는 과거 티무르가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인도의 땅으로 넘어가 무굴 제국을 세우는 경이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 피바람의 혈통은 훗날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타지마할을 만개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먹먹하고도 장엄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세상에서 육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티무르의 손에 핏빛 칼을 쥐어주며 세상을 파괴하게 만들었지만 역사의 도도한 강물 속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불멸의 존재로 남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경외하고 품어 안았던 예술과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위대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의 무릎을 꿇리는 억압적인 무력이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인간의 깊은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 절름발이 황제의 삶은 긴 침묵 속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반백년 이상의 세월을 묵묵히 살아내며 숱한 위기와 절망을 건너온 우리 역시 각자의 가슴 속에 남몰래 숨겨둔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남몰래 숨겨둔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맹렬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결핍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해 타인에게 깊은 아픔을 전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제왕들이 끝없는 권력의 신기루를 추하 흘렸던 피와 눈물의 역사를 조용히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는 무거운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또 육체의 장애는 불굴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었으나 인간성에 대한 깊은 결여는 결국 황량한 폐허만을 남기고 맙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무한한 성공을 갈망하며 끝없이 질주하는 현대의 수많은 리더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위대한 창조자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깊은 열등감과 텅 빈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현대판 해골탑을 무겁게 쌓아 올리고 있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